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속옷 가게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삭히기엔 너무 기가 찬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속으로 삼키고 티 안 내고 넘어가는 쪽이고요. 근데 한번 터지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속병 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입을 열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부모님은 이불 가게를 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가게에 따라 나갔거든요. 엄마가 이불 접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가 12~13살쯤부터는 혼자서 계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손님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도 했어요. 장사를 배우며 자란 거죠.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땀 흘리면서 이불을 개고 있으면 엄마가 우리 딸은 나중에 장사 크게 할 팔자다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시면서 가게를 닫는 날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동생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어요. 처음에 간 곳이 속옷 도매상이었는데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되니까 거의 안 쓰고 모았죠. 아침에 출근해서 물건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 받고 택배 포장하고 마감은 밤 9시, 10시. 쉬는 날에도 딱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방에서 인터넷으로 시장 동향 같은 걸 찾아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도매상 사장님이 좀 묵뚝뚝한 분이었는데 일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소재가 계절마다 잘 팔리는지, 물량은 어떻게 잡아야 재고가 안 쌓이는지, 거래처한테 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 옆에서 한 3~4년을 따라다니면서 장사라는 게 뭔지 몸으로 배운 거예요. 사장님이 가끔 넌 눈치가 빨라. 나중에 혼자 해도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용기가 됐어요. 도매상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던 어느 해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셨어요. 넌 이제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나가서 한번 해봐. 그 말이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이대로 월급만 받으면서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시간 지나면 분명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 저는 마침내 작은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모은 돈에 대출을 좀 보태서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안 오는 날도 있었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아까워서 안 틀고 버티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발만 녹이면서 잤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불 팔면서 저 키워주신 분들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싶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입소문을 내주시면서요. 가게에 오시면 차도 한 잔씩 내드리고 체형에 맞는 걸 골라드리면서 이것저것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분 되고 두 분이 5분 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몇 년 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부터 잘 풀렸어요. 제가 직접 상품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포장도 했거든요.
새벽에 주문 확인하고 낮에 택배 보내고 저녁에 가게 마감하고 나면 다시 온라인 주문 처리. 이 몸은 힘들었지만 매출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가게 매출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클 정도예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어요. 이후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시장 장사를 접으셨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제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허리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아프시다고 하고 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을 못 오르시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병원도 다니시고 동생 결혼할 때도 보태줄 수 있었고요.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삶,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30 중반쯤 가게 일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부족하기 시작해서 건강도 챙길 겸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체육관 빌려서 치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을 처음 본 겁니다. 남편의 이름은 정우였어요. 정우 씨는 다른 사람들과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운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 때 어떤 남자가 한쪽 벤치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물을 마시면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요. 한 번은 동호회 뒤풀이 자리에서 그 남자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소설가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전 사실 전부터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장사만 하다 보면 매출이랑 재고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글로 만들어서 책으로 내는 사람이니까 뭐랄까? 제가 사는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갑자기 너무나 근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설가요? 정말요? 어떤 소설 쓰세요? 장르가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보통은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죠.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담아요. 그 말이 괜히 와닿더라고요. 제 평범한 인생도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이미 소설을 몇 편 낸 상태였고 문학 쪽에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어요. 주변 인맥도 넓어서 출판 관계자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고 동호회 사람들한테도 작가님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궁금해서 집에 가서 정우 씨 소설을 찾아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문장이 좀 어렵고 왠지 난해하게 느껴져서 책 한 권을 읽는데 꽤 걸렸거든요. 그래도 이런 글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정우 씨한테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전혀 아닌데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동호회 뒤풀이에서 다들 시끌벅적 떠들 때도 정우 씨가 조용히 한마디 던지면 그게 전곡을 찔러서 다 같이 웃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관찰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섬세하달까? 제가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채더라고요. 한 번은 가게에서 거래처 문제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인데 동호회에 나가서는 딱히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운동 끝나고 정우 씨가 슬쩍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좀 달라 보여요.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원래 라켓 잡을 때 손에 힘을 꽉 주는데 오늘은 좀 풀려 있어서요.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죠.
라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면서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또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습관 같은 사소한 걸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불쑥 언급하기도 했어요. 저번에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죠? 여기 근처에 닭볶음탕 잘하는 데 있던데 다음에 가볼래요?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사람을 관찰하고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주는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 그게 매력이었죠. 가끔은 뭔가 낯설고 서늘한 느낌도 들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파악하고 그걸 정확하게 내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냥 다정하고 섬세한 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정우 씨 수입이 궁금해졌어요. 원래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요. 이 소설도 여러 편 내고 이름도 알려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벌고 있겠거니 했고 정우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저도 안 물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는데 정우 씨 앞에 있으면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그냥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우 씨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딱히 원하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결혼이 정말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뭐 솔직히 말하자면 난 아직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괜히 서로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처음에는 결혼이 정말 큰일이니 그만큼 신중한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예술가라는 직업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결혼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도 결혼이나 미래 관련 주제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는 게 보였고 그럴 때마다 서운함이 조금씩 쌓였어요.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정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난 지금 이대로가 편해. 왜 꼭 형식을 갖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진 않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한번 크게 다퉜어요. 제가 참다 터진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만나다가 언젠가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랑은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2년을 만났는데 앞이 안 보이면 난 어떡해? 난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이라면 이 만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정호 씨는 할 말이 없었는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이 너무 길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뜸하고 보름이 지나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결국 서로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흐지부지 멀어졌어요. 그렇게 이별한 거죠. 그렇게 몇 달을 혼자 보냈는데 이상하게 정호 씨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TV에서 소설 관련 뉴스가 나오면 괜히 볼륨을 올리게 되고 서점 앞을 지나면서 정호 씨 책이 진열돼 있지 않나 무의식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동호회도 안 나갔어요. 거기 나가면 정호 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식이 돼서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자존심 상했지만 이대로 끝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만나자고 했더니 정호 씨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뭔가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계속 생각했어.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걸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혼수, 예물, 예식 전부 최소로. 불필요한데 돈을 쓰지 말자고. 형식에 돈 쓰는 거 의미 없잖아. 그 돈이면 같이 사는데 쓰는 게 낫지 않아? 그때는 그 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화려한 결혼식 같은 건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이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밥을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을 때 엄마가 정호 씨를 보시더니 저한테 따로 이러시더라고요. 점잖고 괜찮아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래? 소설 쓰는 사람이야? 소설? 그거 돈이 돼? 엄마 표정이 좀 복잡해지셨는데 그래도 딸이 좋다는데 뭐 라면서 넘어가셨어요. 아버지는 정호 씨한테 술 한잔 따라주시면서 우리 딸 고생 많이 한 아이입니다. 잘해줘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호 씨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면서 자신 있다는 듯 네,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정호 씨 부모님도 만났는데 시어머니들 뿐이 우리 정우가 워낙 자기 세계가 있는 아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라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양쪽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정말 결혼하는 거구나 실감이 났어요.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했어요. 하객도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고 예식장도 작은 데로 잡았어요. 정우 씨는 이에 대한 미안한 기색이 있긴 했어요. 우리 함께 살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버틸 수도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그랬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글에만 집중해. 나중에 당신이 크게 되면 그때 같이 좋은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버텨주면 이 사람이 정말 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초반에는 나름 행복했어요.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려 놓으면 이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작업실로 나가는 그런 일상. 작업실이라고 해봤자 집 근처에 월세로 얻은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서 매일 꼬박꼬박 글을 썼어요. 글 쓸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점심도 거르고 저녁 때가 돼서야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었고요. 저녁이 되면 남편은 기분을 환기해야 한다며 꼭 밖에 나갔어요. 산책을 하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가끔은 혼자 술 한잔을 하든 처음에는 같이 나갔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남편이 그날 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오늘 한 문장 건졌어. 이거 하나 쓰려고 3시간을 붙잡고 있었는데. 뭔데? 아직 비밀. 다 쓰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게. 그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어요. 글 쓰는 사람의 세계는 이렇구나 싶으면서 이 사람 옆에 있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근데 제가 가게 일이 있으니까 점점 같이 나가는 날이 줄게 됐어요. 온라인 주문 처리를 저녁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 혼자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돌아오면 기분이 좀 풀려있는 게 보여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생활비 대부분은 제가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건 다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남편이 빛을 발할 거고 그때가 오면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다 보상받을 거라고요. 그때도 역시나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 안부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좀 긴장했어요. 새아가, 요즘 정우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 아이, 그게 말이야. 정우한테 혹시 돈을 보태주고 있는 건 아니지?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어?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시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이잖아요. 얼버무리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가 자존심은 센데 실속이 없어. 엄마인 내가 말하기 그렇지만 벌이를 못하는 애야. 새아가, 너한테는 그 점이 참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게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맞죠. 남편은 자존심은 센데 실속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가 걱정이 되신 건지 가끔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반찬이나 제철 과일 같은 거 박스 안에 메모가 들어있을 때도 있었는데 새아가 고생 많다, 건강 챙겨 라고 적혀 있으면 괜히 울컥하기도 했어요. 남편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엄마가 뭐라 했어 하면서 예민해지게 뻔하니까. 그때쯤 남편이 새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로맨스 장르였어요. 전에는 좀 어렵고 무거운 소설을 쓰더니 이번엔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로맨스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로맨스가 독자층이 넓어서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면서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는 게 보기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 소설을 쓰면서부터 저한테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난처한 종류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민망한데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보고 꺼내기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설 소재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 자료 조사를 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질문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대뜸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소설 속 상황을 설명하면서 묻는 건데 듣고 있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 지금 작업하는 거야. 일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안 도와줘? 당신이 아니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말투가 갑작스레 무서웠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니까. 한 번은 제가 정말 불편해서 난 그런 거 잘 몰라. 다른 자료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 했더니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탁 내려놓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못 물어보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그날 저녁은 서로 말없이 보냈고 남편은 일찍 작업실로 나가버렸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작업에 몰두하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근데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말하면 짜증을 내고 말 안 하면 또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해도 남편 기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원래 좀 그렇다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설득했어요.
남편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 같은 거라고. 근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었죠. 어느 시점부터 남편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안 풀린다면서 저에게 화를 자주 냈고 내내 예민하게 굴었어요. 작업실에서도 진도가 안 나간다면서 밥을 차려놔도 젓가락만 몇 번 대고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표정은 늘 어두웠고 말수도 줄었고 같이 있어도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 뭐가 안 풀려? 글이 안 써져. 머릿속에 있는데 손이 안 따라가. 이 느낌 당신은 모를 거야. 그 말이 좀 찔렸어요. 당신은 모를 거라는 말이. 나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려서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외출도 부쩍 잦아졌어요. 전에는 저녁에 환기한다고 나갔던 건데 이제는 낮에도 나가고 늦은 밤에도 나가곤 했죠. 나가면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됐어요. 돌아와서 어디 있었어? 하고 물으면 좀 걸었다거나 아는 사람 만났다는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더 묻고 싶었는데 예민한 상태에서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나 글쓰기 레슨을 좀 해볼까 해. 레슨? 갑자기? 원래 주변에서 해보라는 말이 있었어. 나도 환기가 필요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소설 쓰는 것도 안 되는데 레슨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남편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한테 새로운 활동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었어요. 작업실 유지비, 생활비, 교통비 같은 거 따지면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아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좀 더 늘렸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잖아요. 남편은 고마워, 잘 쓸게 라면서 때마다 받아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레슨이 남편한테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도 예전처럼 괜찮아질 거라고.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아침에 작업실로 나갈 때 표정이 전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건 아니지만 발걸음이 가볍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돌아올 때도 기분이 괜찮아 보였고요. 처음엔 돈을 벌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레슨비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겠거니. 물론 여전히 저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레슨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나보다 10살은 어릴걸? 20대 중반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직장 다니면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레슨 신청한 거래. 그 정도 정보만 듣고 넘겼어요.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레슨생이 글을 잘 쓰는지 같은 건 따로 묻지 않았어요. 남편의 일이니까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관심이 거기까지는 아니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남편 작업실 근처에 택배를 받을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건물 앞에서 레슨생을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건물에서 나오더라고요. 젊고 깔끔한 인상이었고 남편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잠깐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웃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랄까, 그 장면이 어딘가 어색하게 기억에 남긴 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치고는 분위기가 좀 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다르게 생각하면 분명 남편한테도 환기가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기운을 되찾아 보이는 게 더 반가웠어요. 이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싶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버텨준 게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뭐든 다 괜찮았어요. 그 무렵 오랜만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어요. 가게가 바빠서 한동안 못 나갔었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는데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다니던 언니가 물을 건네면서 슬쩍 이러더라고요. 정우 씨 요즘 바쁜가 봐. 저번에 카페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데?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는데 이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바로 웃었어요. 아, 그거 레슨생이에요. 글쓰기 가르쳐주는 학생이요. 요즘 부업으로 레슨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 되게 열심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길래 레슨이라 그랬구나. 언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카페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면 분명 수업 내용을 이야기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왜 가슴이 이렇게 시큰한 건지.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모르는 척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저녁에 뭐 먹을까? 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뭐가 늦는다는 건지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또 뭔가 설명을 듣게 될 거고 그 설명을 믿어야 할 거고 믿는 척 해야 할 거고 그게 피곤해서 그냥 알겠어 하고 끊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출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쓰고 있는 웹소설을 출판사와 제작사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다면서 오랜만에 남편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번 건 반응이 좋을 것 같아. 편집자도 기대하고 있고 정말 잘해내고 싶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이제 슬슬 온라인에서도 남편 이름을 검색하면 팬이 붙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소설 커뮤니티에서 기대작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남편 인터뷰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 사람과 제가 이를 악물고 버텨온 보람이 드디어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집에서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예전에 불편하게 만들던 이상한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는 것도 줄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전보단 나아졌고 가끔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모든 게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괜찮아지겠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저녁에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습관적으로 눈이 갔는데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이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업무 연락이라고 보기에는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상하게 다정하고 친밀한 느낌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죠. 늘 생각해요. 항상 고마워요. 순간 손이 핸드폰 쪽으로 갔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누구 문자 왔더라. 아, 그래? 뭐 편집자 쪽일 거야.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화면을 확인하는데 표정 변화 없이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메시지 오면 바로 답장하는 사람이 읽고 아무 반응 없이 넣어버리니까.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그 메시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편집자일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온 사무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슴 한쪽이 자꾸 불안하게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제가 남편한테 쓴 돈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결혼 전부터 따지면 살림살이, 작업실 월세, 생활비, 레슨 시작하면서 보태준 돈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숫자로 보니까 좀 멍했어요. 이 돈을 내 사업에 넣었으면 지금쯤 훨씬 크게 키웠을 텐데 하는 욕심이 스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눈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나 할 말 있어. 뭔데?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이야? 당신한텐 그간 말 못했는데 사실 나한테 빚이 있어.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빚이라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전에 지인이랑 같이 독립출판 쪽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린 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이제 채권 수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만데? 정우가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따로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그걸 이제야 말한다는 것도 화가 났어요. 이걸 왜 이제 말해?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말하면 당신은 결혼 안 했을 거잖아.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으면 정말 결혼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속이는 이유가 되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채권 추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부 공동재산까지 엮일 수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해두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제 재산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빚 정리되면 바로 재혼하자고. 이혼?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서류만 정리하는 거야. 실제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당신 가게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가게. 그 말에 흔들렸어요. 제가 10년 넘게 혼자 힘으로 키운 사업이잖아요. 온라인까지 확장해 놓은 게 전부 제 피와 땀인데 그게 남편 빚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포가 밀려왔어요. 며칠 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머릿속이 엉켜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친구들한테 위장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하고 결국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한 언니한테 돌려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빚이 있으면 아내 재산도 위험해? 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왜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걱정하길래 그냥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다고 둘러댔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속으론 이미 답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혼자서 이리저리 따져보다가 결국 가게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10년을 훌쩍 넘게 혼자 키운 사업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결실인데 이걸 남편 빚 때문에 잃을 순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서류만 정리하는 거라고, 빚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라고 자신한테 100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결국 협의 이혼 서류를 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에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남편이 금방이야. 빚만 정리되면 바로 다시 하자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구청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류상이라고 해도 이혼은 이혼이잖아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혼 후에도 이사해서 같이 살기로 했고 주변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도장을 찍고 나서부터 남편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되고 나서 이사를 했어요. 그 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외박하더니 그게 사흘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는 수준이 됐어요. 남편 짐은 거의 다 작업실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뒤에야 답이 오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바빠. 빚 정리하느라 사람 만나야 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에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고 어떤 주는 연락이 아예 없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TV를 보다가 끄고 혼자 불을 끄고 잤어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텅 빈 현관이 저를 맞아줬죠. 남편 신발이 없는 현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쓸렸어요. 우울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가 싫고 가게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온라인 주문 처리도 밀리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이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위장 이혼이라는 게 제 마음까지 속일 순 없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이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걸었을 때 겨우 받았는데 목소리가 졸린 게 아니라 낮추는 느낌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연락이 안 되잖아. 어디야 지금? 채권자 만나느라 늦었어. 지금 좀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멍하니 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정우가 전화를 안 받는다. 잘 지내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제가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고 둘러댔죠.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니 가게 일에도 영향이 갔어요. 주문 포장을 하는데 자꾸 수량을 틀리고 거래처 전화를 받으면서 멍 때리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기도 하고, 한 번은 택배 송장을 잘못 붙여서 서울 가야 할 물건이 부산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남편이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찾아가기로 했어요. 작업실에 가봤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고요. 근처를 좀 돌아보다가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건물 현관에서.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 집에서 저한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전에 한번 봤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작업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그 레슨생이었죠. 분명 그 오피스텔에 남편이 따로 살림을 차린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둘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저는 근처에 세워둔 차로 겨우 돌아가서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재생됐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여자. 위장 이혼을 해준 건 가게를 지키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 남편은 다른 사람이랑 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빚도 이혼도 전부 이것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전화기를 꺼내서 남편한테 당장이라도 뭐라 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했어요. 울다가 화가 나다가 다시 멍해지다가를 반복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100번은 들었어요. 그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차키를 들고 현관까지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접니다. 여기서 제가 울고불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냐?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 건 저뿐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나갔다가 더 비참해지는 꼴을 만들 순 없었어요. 그때 결심이 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대신 복수할 수 있는 증거를 잡기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최대한 평소처럼. 자기야, 요즘 너무 바쁘지?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자. 오늘은 꼭 시간 내줘. 자기 좋아하는 술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해둘게.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래, 알겠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갈게. 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왔어요. 속은 뒤집어졌지만 웃으면서 반겼죠. 밥에 반주를 곁들이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호회 이야기.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있었는지 평소보다 부드럽게 굴더라고요. 요즘 고생 많지? 빚 정리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에 웃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TV를 틀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술에 어느 정도 취한 남편은 피곤했는지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소파에 기대서 완전히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깊어지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남편 핸드폰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잠금 번호를 눌렀는데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화면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륜 증거 말고 남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파일함을 열었어요. 폴더 여러 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문서 파일들이었어요. 이름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는데 앞쪽 파일들은 내연녀이자 레슨생인 그 여자 이름이 붙어 있고 뒤쪽에 비슷한 제목으로 정호 이름이 붙은 파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문장 구조, 인물 설정, 전개 방식까지 다른 건 이름뿐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하니까 레슨생 파일이 항상 먼저 만들어져 있고 남편 파일이 며칠에서 일주일 뒤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표절이었어요. 남편은 레슨생이 쓴 원고를 가져다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출판사에 내고 있던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일이 잘 풀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기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이니까. 자기한테 돈 내고 배우러 온 사람의 글을 훔친 거예요. 가르쳐준다면서. 실력을 키워준다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의 재능을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쓴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메모장 앱을 열었더니 일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적혀 있는데 레슨생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글에 대한 감상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집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외모를 묘사하는 문장, 특정 습관을 세밀하게 기록한 문장. 읽고 있으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일기가 아니라 집착이 담긴 관찰 일지 같았어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비공개 폴더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점 3개로만 돼 있어서 눈에 잘 안 띄게 해놓은 거였어요. 열어봤더니 소설 파일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소설이 아니었어요. 레슨생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실명으로 등장시킨 음란 소설이었어요. 실제 이름 그대로, 실제 외모 묘사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레슨생뿐만 아니라 정우 주변에 여러 사람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동호회 사람들 이름도 있었죠. 순간 예전에 정우가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 전부 떠올랐어요. 소설 소재라면서 했던 그 불편한 질문들, 노골적인 요구들, 그게 로맨스 소설을 위한 자료조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었던 거예요. 읽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갤러리 속 숨겨진 폴더였어요. 거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공개 폴더 안에 사진이 수백 장이었는데 전부 지하철 안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의 뒷모습, 옆모습,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들. 날짜를 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찍은 거더라고요. 애써 정신을 부여잡았어요. 표절 파일, 일기, 음란 소설, 몰카 사진 전부 캡처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한 것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옮겼어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 다행히 남편은 코까지 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고 저는 안방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절 증거, 음란 소설, 일기, 그리고 몰카 사진. 여기서 뭘 보내고 뭘 안 보낼지를 골라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가면 전부 다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됐어요. 몰카 사진은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보내는 순간 제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제 손에 있다는 걸 남편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았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라는 감이 왔거든요. 전 우선 남편 휴대폰으로 레슨생 원고 파일과 정우 원고 파일의 날짜 비교 캡처, 내용 일치 부분 대조한 걸 남편의 소설 담당 편집자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명이 들어간 음란 소설 캡처를 정우 SNS 계정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DM으로 보냈어요. 남편 팬뿐만 아니라 남편 본인 계정의 팔로워 중 출판 관계자, 작가 동료, 커뮤니티 사람들한테요. 남편 핸드폰에 있던 연락처들한테도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 화면을 아예 껐어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누웠는데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은 며칠 전에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지금 남은 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단단하게 굳은 것 같은 감정뿐이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기재기를 켜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시야? 아침이야. 세수하고 와. 커피 내려놓을게.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구웠어요. 남편은 세수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뭔가 뜸을 들이는 게 보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식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또 커피를 마시고 저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타이밍을 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 말을 하려고 집에 온 거였겠죠? 있잖아.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절 쳐다봤어요.
우리 이제 그냥 이혼하자 진짜로. 뭐? 이렇게 사는 거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이러다가 당신 인생까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못할 짓이야. 마치 자기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저를 위해 결정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목소리에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는 말까지 덧붙이고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구나 싶어서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내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기가 차더라고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봐요. 그래, 그년이랑 잘 살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하면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더는 할 말 없지? 이제 가봐 그럼. 당황한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가방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짐을 다 싸고 핸드폰도 없이 서둘러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저는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핸드폰 두고 갔더라? 안방에 있던 거 몰랐지? 그러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보고 절 보고 다시 핸드폰을 보더니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혹시 봤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이 잠깐만 하면서 뭔가 더 말하려고 해서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문 밖으로 밀친 후에 닫아버렸어요. 문 너머로 정우가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을 급하게 켜보는 소리, 뭔가를 확인하면서 아이씨 하고 내뱉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같은 게 들렸죠. 남편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잡고 있던 숨을 내뱉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쏟아낼 만큼 쏟아냈으니까 대신 뭐랄까 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이 속이 후련한 건 아닌데 적어도 뭔가 무거운 게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남편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선 편집자한테 보낸 메일이 먹혔어요. 출판사에서 원고 대조를 했는데 남편 신작 원고 상당 부분이 레슨생 원고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편집자가 남편한테 직접 확인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해명했는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출판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나온 기존 출간작까지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작가한테 계약 해지가 뭘 의미하는지 업계 사람이 아닌 저도 알겠더라고요. 거래처에서 거래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표절이라는 사유로. 그 업계에서 표절로 찍히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보낸 음란소설 건은 더 빠르게 퍼졌어요. 실명이 들어간 음란소설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게 알려지니까 남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음란소설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 중 몇 명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다고도 들었어요. 작가 모임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고 했어요. 남편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결국 삭제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쌓아온 작가로서의 평판이 며칠 만에 전부 무너진 거예요. 그 내연녀인 레슨생 쪽에서도 자기 글이 도용된 걸 알게 됐는지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출판사도 여자도 인맥도 체면도 전부 잃은 거예요. 며칠 뒤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고소.
그 순간 저도 그 말을 기다렸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저에겐 가장 큰 패가 있었거든요. 고소해. 그럼 나도 경찰서에 갈게. 뭔 소리야? 당신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 있잖아. 지하철에서 찍은 거. 그거 불법 촬영이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거든. 수백 장 있던데. 날짜도 다 찍혀 있고. 내가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어.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숨소리만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가 고소하면 당신은 전과 기록에 남는 거야. 표절이야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지만 몰카는 형사야. 알지? 여기까지 할래? 아니면 더 못 볼 꼴 볼래? 어디가 바닥인지 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쨌든 그 뒤로 고소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제야 끝났다 싶었어요. 이 사람과의 모든 것이 정말 끝났구나. 이혼이 법적으로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위장 이혼을 해준 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전 다시 가게와 온라인 사업에 다시 집중했어요. 솔직히 몇 달간 소홀했거든요. 남편 일에 신경 쓰느라 미뤄뒀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아니 예전보다 더 열심히요. 풍문으로는 남편은 그를 완전히 접었다고 들었어요. 뭘 하고 있는진 정확히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시어머니한테서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안다.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걱정해 주신 게 고마웠으니까.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한동안은 이 사람 믿는 게 무서웠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굴면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랬으니까. 사람을 잘 읽고 원하는 걸 정확히 내어주는 그 능력이 결국은 속이는 데 쓰인 거잖아요. 그때 매력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전부 기술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크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나쁜 일도 없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편한 거구나 싶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위장 이혼에 도장 찍은 것도, 핸드폰을 본 것도, 보내기 버튼을 누른 것도 그 순간에 안 했으면 지금도 속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